정치권을 강타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되며 관련 증거가 나오고 있고 위기에 물렸던 윤 전 총장과 국민의힘은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경선에 쓰인 여러 변수가 생겼습니다. 민주당은 결선 투표의 가능성을 놓고 호남의 선택이 더욱 중요해졌고 국민의힘은 양강구대 흐름 속에 후보가 8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이 시점에 또 어떤 부분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이 두 분과 토론하겠습니다. 네, 정치천재 정봉주 전 의원, 자유여전사 이현주 전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의상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네. 보는 분들이 베이지색이 잘 어울린다고 뒤에 배경이 블랙이어갖고 그런데 우리 관리하는 세탁수사장이 베이스색 너무 지저분하다고 좀 드라이 좀 하라 그래 다 바뀌고 아니 그 40대인 저도 사실 소화하기 힘든 스타일이에요. 아니 원래 저 색은 제 색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 예. 이현주 TV에 보면 저게 제 상징색이에요. 이현주 TV 구독자 몇 명인데요? 31만. 오 맞네. 네. 자, 먼저 이 두 분의 마음을 사로잡은 뉴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주주의 금주컷, 먼저 이현주 전 의원이 뽑아온 컷입니다. 어떤 뉴스 갖고 오셨어요? 그 영화 기생충 아시죠? 네. 이 송강호 반지하방 있잖아요. 그 서울 시내 송강호 반지하방의 전세가 1억이 넘었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뭐 요즘에 보니까 코로나 때문인지 하루에 1,000곳 이상 폐업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정말 살기가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추석인데, 추석 연휴인데 하여튼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갖고 오셨어요? 근데 이제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 부동산 반지하가 1억으로 올랐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들면서 이제 비판하고 싶은 건데 저렇게 되면 점수가 한 75점쯤 돼요. 뭐냐면 저게 지금 농담이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돈을 풀었거든요. 지금 정치하는 분들은 서민들의 아픔을 달래줘야 될 필요도 있고 그런 그 정책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6개월 뒤, 1년 뒤 혹은 2년 뒤에 오는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100점. 네. 오늘 뭐 뉴스는 묻어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요. 저는 이제 2개 중에 하나인데 지금 고민 중이에요. 감성을 건드리는 거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분들이 14일이 경과돼서 그 진천 연수원 내 이제 실외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린이들 뛰어노는 모습 그분들이 항상 불안한 사회 환경 이런 거에 익숙해 있다가 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제 만나면서 그분들 무척 행복해 한다는 그 기사가 나왔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번 주에 이제 비로소 백신 접종자들이 70%가 넘습니다. 그 지금 상태라고 한다면 10월 말 11월 초쯤이면 유럽처럼 마스크 없는 생활을 해도 좀 무방하다. 그 기사가 이제 인상적이었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는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공방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보자 조성은 씨인데요. 우리 이현주 의원님하고는 좀 친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뭐 친분이라기보다는 잘 알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이제 안철수와 함께 했던 국민의당의 비대위원회 거기서 비대위원을 하셨죠. 국민의당은 그 당시에 보면 안철수계와 박지원계 이렇게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박지원계로 분류되는 이런 분이었고 비대위원 하면서 박지원하고 아주 가깝게 그래서 항상 박지원 지근거리에서 항상 같이 따라다녔던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정치적 활동을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뚜렷한 스펙트럼은 넓어요. 근데 뚜렷한 정치 활동을 한 그 경력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게 국민의당이 제3당으로 이게 큰 당은 아니었지만 당시 이제 탄핵 직후였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전국에서는 이제 일종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대위원회가 실제적인 당의 크기에 비해서는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캐스팅 보트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제 갖고 있었던
정치적 역량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 측근에 있으면서 굉장한 어떤 권력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나중에 미래통합당으로 통합을 할 때 그쪽에 또 합류하잖아요. 네, 합류를 한다고 할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성향상 또 정체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쪽으로 올 사람은 아닌데라는 생각을 했고요. 당시에 통합위원장이었던 박형준 위원장 쪽으로 연락이 되어서 그쪽에서 영입을 갑자기 전격적으로 하는 것을 보고 이제 문제를 느꼈고요. 더더군다나 선대위 부위원장으로까지 고위로 이렇게 영입하는 것은 잘 생각해보고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하고 맞는지 잘 생각해보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네, 있습니다. 네. 그분이 과거에 무슨 활동을 하고 뭐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뭐 별로 초점은 아니잖아요. 이제 중요한 건 조성은 씨는 첫 번째 박지원 국정원장과 같이 정치 활동을 했고 지금거래 있었던 건 맞다. 그리고 요걸 근거로 윤석열과 국민의당 일각의 최고위원이 요걸 노란색으로 이렇게 황색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데 그런 방향이 과연 옳은지 난 그건 이제 또 한번 좀 짚어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왜 국민의힘에 결합을 했는지가 이제 분명하지가 않은 거죠. 본인의 정치적 선택을 한 거겠죠 그때 당시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때 보면 그 브랜뉴 파티라고 해서 물론 이제 사실은 그 좀 급조된 정당이고 정당도 아니고 이제 창준이 단계에 그냥 일부가 모인 그런 단계였는데 그런 어떤 결사체를 만들어서 굳이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 입장에서는 아니 그리고 나더니 별로 활동을 하지 않고 근데 갑자기 벼랑간 이런 사안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 인물로 부각이 되니까 이게 무슨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당에 이렇게 들어왔던 게 아니냐. 그리고 그 당시에 총선 과정에서 뭔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려고 들어왔던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이제 아니죠. 번지는 거죠. 의심이 번지는 건데 그렇게 네. 가면 이제 한도 끝도 없이 가는 거고 문제는 이분이 여전히 중요 인물은 아닌데 네. 김웅이 왜 이분에게 자료를 줬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그건 모르겠다는 거지. 이게 뭐지? 뭐라는 그건 거지? 저도 되게 이상해. 직접 넘기면 될 거를 왜 조성은 씨가 그 당시 당에서 법률 관련된 일을 맡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당에 오래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당에서 신뢰를 받던 사람도 아닌데 왜 벼랑간 뜬금없이 이 사람한테 이걸 전달하라고 하냐. 예상해보면 본인이 검찰에서 받은 자료를 그대로 옮기게 되면 이 커넥션이 알려지게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가 정치를 해보면 저는 이렇게는 예상이 돼요. 김웅 씨가 김종인 씨, 김종인 위원장의 권유로 입당을 했잖아요. 그래서 출마를 하는데 정당이 처음에 들어와 보면요. 정신이 없어요. 누가 그 키맨인지 누가 주변 인물인지 아무도 몰라요. 제 추정컨대 우리가 이제 오래 정당을 보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막 그분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저 밑에 말단 직원인데 엉격결에 그분 뒤를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후보들이. 당에서. 그런 현상 많이 봤잖아요. 무슨 말단 간사인데 공천 받을 사람 그 사람 통해서 막 멈추면서 자료 잘 좀 부탁합니다. 이런 현상이 무척 많아요, 당에. 김웅이 당 파악이 잘 안 된 상태에서 막 그 선대위원이다라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저분이 중요 중책인 줄 알고 넘겼을 가능성이 있다. 그때가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으니까. 있었으니까요. 근데 부위원장은요 또 수십 명이에요. 그래 어느 정도 친분이 두 분이 있었겠죠. 그런 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보수당에서 청년 정치인들을 영입한다고 하면서 그때 같이 활동을 그때 했었죠. 같이 이제 손준성 검사가 입을 벌리기 시작하면 그래서 저는 조성은을 둘러싼 음모론은 깊지가 않다. 음모론은 사실은 전략적으로 우리가 음모론을 쓸 때는 사실 팩트는 다 압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의 진실을 가리려고 할 때 안개탄으로 쓰는 거거든요. 물타기 탄으로. 안개탄이라는 단어는 이제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안개탄이 뭐죠? 연막탄. 연막탄. 연막탄 아니에요. 안개탄. 아니 워낙 이 사안이 안개 속에 빠져 있으니까요. 연막탄을 쓰는데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조성은 씨를 조성은 씨도 그걸 알고 자꾸만 음모론이나 공작으로 가면 당이 불편해질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도 감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음모론으로 몰아놓고
또 박지원 국정원장과 묘한 관계라고 하는 황색 저널리즘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건 보이는데 그 깊이가 깊지 않아서 당신들 실패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도 조성은을 둘러싼 음모론을 가기에는 너무 얕아. 자, 일단 고발사주 의혹 수사, 공수처가 수사하고 이제 수사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 된 자료를 건넨 그 텔레그램 속 손준성이 예. 이 대검의 손준성 검사라는 것은 일단은 밝혀진 것 거의 같아요. 확인이 그거는 그렇죠. 확인된 예. 것 같습니다. 예, 예. 프로필이 이제 이름과 확인됐다 프로필이 이런 같기 거잖아요. 때문에 그 이제 손준성이 대검의 손준성 텔레그램상에서 검사다. 예, 예. 기계적으로 확인이 됐다. 그래서 그 공수처도 이렇게 해서 이제 손준성 작성은 검사가 누가 했는지 손준성 모르겠고. 검사가 그렇죠. 맞는 네. 것으로 본다. 예,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전제로 해서 이 사건에 좀 검찰이 깊게 관여한 점은 좀 드러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봐 이제 이거를 그 사안이 커지면 좀 심플하게 보는데 이 사건 자체가 무척 심플한 거예요. 자, 손준성 검사가 전달했다. 그럼 보통 우리가 보기에 손준성 검사가 작성을 했거나 여기서 누가 작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각자 그 컴퓨터를 봐야 되는데 너무 검찰의 이제 특수부 선수들이니까 디가우전을 다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제보자 X의 판결문을 누가 로그인했나라고 하는 건 지울 수가 없는데 네. 이게 스모킹건이에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그 다운받은 사람한테 이거 너 누구한테 주려고 다운받았는데 그럼 돌고 해서 요 제작을 한 사람과 전한 사람한테까지는 가는 건데 그러니까 며칠 전에 박봉계 장관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유의미한 결과를 얻고 있다. 공수처가. 네. 그리고 대검도 유의미한 결과를 대검 감찰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스모킹건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로그인 기록을 로그인 찾았다는 기록을 찾은 건가요? 거죠. 그건 지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로그인 기록 찾았다. 그럼 로그인 기록 찾았으면 그 사람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고 뭐 적어도 작성에 이제 관여한 거죠. 관여를 관여한 했다고 거죠. 볼 수밖에 없고. 관여한 거죠. 그럼 그 사람에게 지금 현재 손준성 검사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건넸는데 받아서 건넸든 자기가 작성해서 건넸든 작성자는 아니라고 하니까 예. 손준성 검사는 이거를 왜 건네서 얻는 개인 지위적 이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 건네기만 했다면 성검사는 사실 문제 안 되죠. 법적으로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안 없어요. 되죠. 예. 그리고 위에서 건네라고 지시한 거를 난 내용 안 보고 예. 건넸다. 예. 라고 이렇게 딱 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법적 책임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손준성 검사의 진술이 중요하겠네. 근데 만약 안 하고 이건 내가 판단해갖고 내가 선거에 관여하기 위해서 지시를 이거 했다. 작성을 해서 내가 넘겼습니다. 그럼 이거는 그 선거법 위반보다 선거 방해죄 아니에요. 이건 더 큰 거거든요. 그 만약에 이제 후배 검사나 누구한테 이제 시켰으면 이제 직권남용이 되는 거고요. 직권남용뿐만 아니라 예. 네 가지 범죄에 대해서 몽창 다 쓰는 거거든요, 본인이. 그래서 손준성 검사는 저는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자백을 하지 않겠느냐. 네, 윤석열 전 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검찰도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먼저 수사에 착수한 상황인데요. 검찰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웅 의원이 계속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좀 사건이 예. 복잡해진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첫 번째 김웅 의원이 자기가 먼저 시작을 해서 초안을 만들어서 이거를 완성해 달라 또는 리뷰를 해달라, 한번 봐달라 아니면 판결문을 갖다가 좀 이렇게 예. 도와달라, 좀 예. 갖다 달라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손준성 검사가 뭐 본인이 작성을 했든 아니면 뭐 동료의 누가 작성을 한 예. 걸 받아서든 이렇게 해서 본인이 로그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손준성이 아닌 제3의 어떤 인물이 예.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손준성이나 그 제3의 인물이 스스로 자기 판단에 의해서 했을 가능성이 하나, 예. 그다음에 위에서 누군가가 지시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제가 예. 생각할 때는 위에서 아마 그러니까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묵인을 했을 예. 가능성이 하나 있죠. 그러니까 뭐 이걸 누가 지시를 하겠어요. 자, 중요한 거는요. 인과관계를 봐야 돼요. 누군가가 이 행위로부터 무슨 이득을 보려고 했었던가. 이 사단이 어떻게 났냐면
계속 얘기지만 3월 31일 MBC에서 보도를 하잖아요. 채널 A와 한동훈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그 사건을 덮기 위하고 민주당에게 타격을 주고 민주당이 공작이었고 그러면서 또 누구 하나 인물을 쑥 눕니다. 조금 전 그 인물은 유시민. 그렇죠. 말씀하시는 조국 거죠? 칠 때가 똑같은 성격이에요. 조국 칠 때 전혀 근거도 없는 대선에 나가기 위해서 자금을 모이기 위해서 사모펀드에 관여했다. 권력형 비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모펀드 거의 다 무죄가 나왔거든. 그 자체로는. 거기는 느닷없이 유시민이 나오는데 그때 당시 유시민은 한 역할이 열린민주당 후보들 저를 포함해서 열린민주당 창당한 저 손혜원 열린민주당 의원들을 자기가 하는 유튜브 노무현재단 유튜브 알리려고 우리 출연시킨 것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 느닷없이 유시민이 들어가는 걸 보고 4월 3일에 예. MBC 라디오에 나와서 발언하는 걸 가지고 예. 캡처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관해서는 명예훼손을 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이제 저는 그걸 어떻게 봤냐면 최강욱 황희석을 치기 위해서 유시민을 들러리 세운다? 전 이게 아니라고 본 거예요. 조국이라고 하는 여권에서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를 쳤고 이제 그럼 그 다음에 잠재적인 대선 후보는 유시민이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야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분명히 누군가가 자기 이익이 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검찰 쪽에서 대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대권 주자를 털어내는 과정의 한 축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 거기 유시민이 들어간 걸 설명을 못해 아무도. 유시민이 들어간 걸. 유시민 그분이 이사장이 그렇게까지 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출연해서 치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치려고 예. 한 건데 그럼 여기에서요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을 만한 사람으로 예측되는 건 한동훈 씨예요. 그런데 그날 4월 3일 4월 2일 날 봤더니 그때를 전후로 해갖고 한동훈과 손준성과 카톡을 한 게 13차례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동훈과 손준성이 이렇게 카톡을 했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 고발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지금 이제 보이는 거고 윤석열 총장이 여기에 관여돼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추정되는 게 추미애 장관이 그 감찰에도 그러고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때 당시에 손준성 검사의 유임을 왜 그렇게 강력하게 바랬는지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추미애 장관이 추정인데 저는 이 내용이요. 적어도 한동훈 검사장까지 이 내용은 손준성 입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쨌든 손준성 검사가 진실을 밝히면 네. 이제 결론이 어느 정도 가정과 예. 가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가정이 전부 다 이제 사실로 인정이 되어야만 이제 이 사실이 예. 이제 성립하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볼 여담인데, 때는 이 한동훈 검사의 이해관계 여기까지는 오케이. 여기는 예. 그런 추정은 제가 그럴듯한 추정인 것 손준성 같아요. 검사와 한동훈 네? 검사까지는 여기까지는 뭐 근데 제가 볼 때 아니 그 검찰총장이 네. 거기다가 그 당시에 보면 대통령 후보로까지 거론되던 상황인데 이게 걸어야 될 리스크에 비해서 자기가 잃을 게 너무 많지 않나요? 저 같으면 이런 일을 안 할 것 이게 같아. 이건 왜 영어로요. 그냥 뭐 알아서 하면 몰라. 네, 그죠? 예.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까발라질 줄 몰랐던 그냥 거야. 제가 볼 때 만약에 이걸 진짜 이게 안 들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사실 윤석열 후보도 문제 있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이 돼요. 제가 이게 저는 평생을 그 총장이 국정원과 이렇게- 검찰하고 싸워보면 네. 검찰과 국정원이 이상하게 그 자기들하고 맞대응하는 카운터 파트너의 힘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정보 취합이나 작전을 짜는 거 보면요 허술하다. 상당히 허술해요. 이게 유호성 말이 간첩 돼? 조작 사건 때 이게 말이 보면 돼? 예. 이 그 북한의 출입국 기록을 조작을 하잖아요. 예. 그 심양의 뿌록한테 그걸 봤거든요. 날짜가 앞뒤가 다 틀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면 지금 전 세계가 글로벌화돼 갖고 심양 가는 거 옆집 가듯이 가는데 야 니네 우리가 이렇게 서류 조작하면 심양 와서 확인할 거야? 막상 가보니까 이 출입경 기록 도장 조작한 사람까지 다 만났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하여튼 뭐 최강욱 의원이든 예. 뭐 황희석 의원이든 아니 사실 마음은 그렇죠. 얼마나 또 사실 괘씸하고 또 상대편 입장에서 보면 아주 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도 야 이거 뭐
왜 아무도 고발 안 해?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지만 그건 많은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었어도 아마 고발했을 거예요. 예. 그러면 그 고발하는 내용이 아주 형편없어도 그 내용 안에서 그것을 잘 이렇게 그 내용을 잘 추스를 넣어가지고 수사를 잘하는 게 검찰의 몫인 것이지. 한 변호사 그것을 잘 만든 거를 일부러 고발장을 만들어서 갖다 내서 네. 그래서 그것을 또 접수하게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한다? 그리고 다를 굉장히 지 인위적이에요. 모르겠지만 그러면 고발장도 필요 없어요. 인지수사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그런 거죠. 인지수사 들어가면 네. 되는 건데 네. 이게요. 그 지점이 전 이해가 안 되는 이게요. 거예요. 그 인지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본인들이 자 본인들만이 아는데 자 일단 분명한 건 지금 자꾸 이해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김웅한테 검찰에서 넘어간 거는 분명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건에 또 다른 이제 논란이 생겼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등장하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캠프가 총반격에 지금 나서고 있는데요. 조 씨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당 의혹이 보도된 날짜는 이제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날짜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한 게 이제 발단이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지난달 박지원 원장과 조 씨의 만남이 또 밝혀졌고요. 그리고 만남 이틀 뒤에 조 씨가 손준성 보냄이 달린 관련 이미지 파일을 다운받았다고 알려진 점도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안 또 어떻게 봐야 되나요? 박지원 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음모론에 당해봤던 사람인데 그리고 거기서 대한민국 모든 정보를 다 취합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위험한 정보를 훈련받지 않은 조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고도의 백색 요인들도 그 흑색 요인들도 하기 힘든 그런 작전이거든요. 한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는 작전인데 이런 걸 한 번도 훈련받지 않은 개인적 사적 연관이 있는 조성은 씨라는 사람을 통해서 할까? 네. 그럴 정도로 박지원이 허술할까? 난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야권의 공격은 더 크게 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전체를 그러니까 다, 조성은 씨가 거기 들어가서 그러니까 전체를 다 기획했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기붕도 그 전체 기획의 한 팀이고 예. 그다음에 그 손 대주장은 아니고요. 손 누구 검사죠? 손준성 검사. 손준성 검사도 그 작전의 한 멤버고 예. 그럼 윤석열도 작전의 한 멤버가 돼야 되나? 아니 이제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픽처가 있다. 예, 그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그럼 하나님이네. 좀 떨어져 있는 본질하고 이제 예. 또 별개로 또 이거를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또 뉴스버스가 이걸 제보를 받아서 이거 사건을 키우고 하는 이 과정. 그래서 이걸 제보를 이렇게 폭로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제 이거를 폭로를 하고 이런 어떤 키우자?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키우자. 그래서 이것을 이 어떤 야권의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어떤 시나리오를 만든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충분히 상의를 했을 거다. 그거는 저는 굉장히 이 설득력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설사 내가 중간에 끼어들었지만 그럼 상의를 했으면 문제가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죠. 자, 그래서 왜냐하면 상의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일종의 이제 고발도 공작이라고 했고, 보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뉴스버스에서 어느 날 이게 빵 하고 폭로가 되고 그래서 이게 정치적 사건으로 막 비화가 되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들어오고 또 그리고 이 이제 그 조성은에 대해서 이게 제보자가 맞냐 안 맞냐 하던 과정에서 조성은 씨가 갑자기 공익신고자로 이렇게 신고를 하고 이러면서 보호를 받고 이런 상황들이 아주 주도면밀하게 굉장히 프로답게 진행이 되잖아요. 손발이 맞는 그런 급이 아닌데 이런 것들은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분명히 박지원 원장이 개입이 됐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사건을 키우고 이것을 어떤 야권 탄압에 어떤 시나리오가 진행이 됐다.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씨가 만나서 대책을 논의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 해서 그 부분을 공수처에 이제 고발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공수처가 그것까지 수사를 해야 된다. 저는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그거는 공수처에다 완전히 넘겨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수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은 공수처인데 전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평상시 박지원을 제가 좀 알잖아요. 이분보다 더 잘 알아요. 제가 오랫동안 그 관계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조성은 씨는 잘 이 그 권력의 흐름 관계나 힘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 물어봐도 쭉 얘기를 듣고 끄는 게 아니라 무슨 문제인지 모르지만 그런 정치적 얘기 나한테 하지 말라라고 선을 그었을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당 전체로 이게
어쩔 수 없이 지금 확대를 됐는데 사실 우리 당 입장에서는 요 부분에 이제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게 당이 너무나 빠져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나 엎어져도 안 돼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의 리스크가 당의 리스크로 바로 연결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국정원에서 만약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한다. 이거는 우리가 당에서 야당으로서 문제 삼을 수 있다. 그 박지원 원장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입열문 다친다는 게 박지원 원장을 끌어놓은 것도 제가 보기엔 패착이에요. 왜냐하면 배우도 아닌데. 윤석열이 한 상황을 뭔 일을 했는지를 국정원에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박지원 끌고 들어가는 윤석열 캠프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일정하게 경고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과도하게 끌고 들어가는 그 부분은 이제 캠프에서 리스크 관리를 할 그리고 부분이고. 또 하나는 당과 뭐냐면 이제 캠프 역할을 그러니까 어느 분리해야 정도는 된다, 저는 조금 그래서 결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사안 자체가 검찰이 공적 권력을 사사롭게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국기문란의 상황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사라고 끝내라. 요 정도쯤 당은 나가주는 게 맞지. 윤석열 캠프가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레파토리를 마치 듀엣처럼 얘기하는 것은 당이 몰락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당이 왜 내 당한테 내가 이렇게 걱정을 해줘?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언을 해주신 거고요. 자, 그래서 하나 아까 좀 세계일보 보도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 더 짚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이제 검찰 내부에서 윤 전 총장 장모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대응 문건이 작성됐다는 의혹인데 여기에 담긴 뭐 사건의 구체성과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또 이런 그 보고서 양식 등을 봤을 때 이제 검찰에서 작성했다는 그런 근거를 대고 있는 거거든요. 7월 2일 날 장모 구속될 때 뭐라 그랬어요? 난 장모 사건에 대해서 모른다. 그런데 지금 문서가 나온 거거든요. 세계일보 이번에 나온 문서는요. 저 찐번이에요. 이거 세계일보가 미리 갖고 있었으면서 안 썼을까요? 난 그렇게 안 봅니다. 이거 검찰 내부의 제보거든요. 그럼 검찰 내부에서 저 문서를 했었던 사람은 윤석열 우산 속에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저렇게 부도덕하거나 공권력을 사사롭게 쓰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문제의식이 발현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에서 이런 사사로운 것을 문건까지 과잉 충성으로라도 해소도 안 된다. 문건까지 만들어갖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검찰 조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검찰 조직의 수장이 당시에 누구였었어요?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은 당시 수장이 누구였었어요? 당시에 개혁이 좀 필요하다. 다만 이제 이걸 그러면 그 당시 수장이었던 윤석열 후보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냐. 그것은 이제 좀 다른 문제다. 그 고발 사주권이 국민의힘 경선에 미친 영향에 대한 예상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윤 총장이 아무래도 좀 타격을 입게 되면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가 지금 3위권에 계속 머물러 있는데 좀 더 주목을 더 받을 거라는 전망도 있고요. 이 경선 흐름이 좀 바뀔 거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봐요.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빠지는 건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완전히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자, 윤석열 자세골을 놓았어. 그럼 점점 밑으로 꺼져. 그럼 여기서 오는 것을 먹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유승민도 올라가고 홍준표도 올라가고 윤석열 빠지는 거에 반사효과는 거뒀거든요. 그럼 이걸 더 걷어서 1등이나 2등으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 골을 넣어야 되는데 골 넣을 수 있는 스트라이커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다들 잘못 알고 계신 게요. 유승민 후보가 이 탄핵 때문에 안 된다라고 잘못 알고 계세요. 그분이 안 오르는 거는 탄핵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이 안 오르는 거는요. 캐릭터 때문이에요. 캐릭터. 아주 똑똑하시죠. 경제 전문가고. 그런데 지도자는 그거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요. 아주 시원하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일단 정권 교체는 있죠. 그렇지만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시대 정신이요. 정치 세판짝이에요. 그래서 갈아엎어. 흉악범에 대해서도 국민들 일반적인 정서를 시원하게 긁어주고 그다음에 군대 문제도 젊은 사람 얘기를 정서를 시원하게 긁어주고 이렇게 군더더기 없이 그냥 얘기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지. 그 흐름에 홍준표 후보가 잘 맞춰가고 저는 그거를 있다. 홍준표 후보가 원래도 약간 이렇게 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번에 딱 그걸 잡았다. 근데 원래는
윤석열 후보한테 그걸 기대를 했던 거예요. 문재인 정권하고 맞설 때는 그 사람이 그런 걸 뭔가 이제 할 것처럼 보였다고 시원하게 뭔가 시원한 거 되게 좋아하네. 범죄하고도 막 범죄 소탕도 하고 막 그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시원하게 정치권 문제. 들어와서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이렇게 온갖 그 정치의 기존의 어떤 기존 정치 세력에 포획돼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별로 시원한 것도 없고 기대했던 거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새로운 정치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기존 세력에 포획됐다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를 파리 때 둘러싸여 5개월 헤맨 게 윤석열의 힘써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이분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아니 그 얘기를 딱 짚은 근데 거예요. 이분이 모처럼 한 4개월만 처음 맞는 얘기했는데 기존 4개월 됐나? 정치 세력에 포획됐다. 5개월 됐나?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인터뷰를 이렇게 한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어떤 후보를 좀 이분은 더 야권 인사가 아니라 야권 여야 아니 제가 볼 때는 요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후보가 이제 그래도 야권의 1위 후보고 이 주변의 어떤 이런 기존 기득권 세력을 잘 정리를 하고 이렇게 잘 가면 그래도 관리를 잘 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스탠스를 갖고 계셨단 말이죠. 근데 아마 요거 마지막 저는 거의 마지막 그 경고. 자, 민주당 대선 후보 이제 선출을 위한 1차 국민 선거회담 개표가 됐는데 이제 1차 슈퍼위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득표율이 이제 51.41%고요. 하지만 이재명 후보 캠프 측에선 이 초반 경선 결과 지금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저는 이낙연 캠프가 정비된 게 좀 효과가 있다고 봐요. 네거티브 중지한 거예요. 그게 큰 겁니다. 그다음에 이낙연 의원직 사퇴한 게 우리는 별 영향이 없을 거라고 하는데 그게 또 한 3~4% 움직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25, 26 광주 전남 그 전북인데 이제 전북은 정세균 후보가 사퇴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호남이 하나의 흐름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 여기에서 만약 이재명 후보가 45% 득표를 하게 되면 50%가 넘고 50%가 넘습니다.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가 35%를 넘게 되면 50%가 무너지면서 이낙연 후보가 30대 35% 목표 중반치까지 가요. 그러게 되면 상황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50%가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가 첫 번째 관전평. 근데 이제 보면은 본 결선 게임으로 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아졌어요. 근데 이재명 쪽에서는 결선 안 가고 완샷으로 50% 넘어갖고 끝내고 싶은데 당의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당의 입장은 얘기는 못하지만 결선은 가는 게 유리하죠. 당의 입장에서는 결선 가서 흥행을 만들었으면 좋겠는 거죠. 근데 이제 이낙연 캠프 입장에서는 어쨌든 추격의 불씨를 살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좀 변수를 꼽자면 추미애 후보의 인기 그리고 정세균 후보의 사퇴 상대당이지만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상승 이런 부분이 이런 변수가 모두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요소예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 세 부분이 다.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추미애 강세라고 하는 거 추미애는 이재명 표를 뺏어간다. 그다음 정세균 호남표의 결집을 가져올 것이다. 그다음 마지막 홍준표 이재명 하게 되면 이재명 잡는 매는 홍준표가 될 것이고 오히려 이재명은 윤석열 나올 때 더 민주당 쪽이나 진보진영 쪽에서 윤석열 카운터 파트너로 이재명이 맞다고 봤지 홍준표 같은 그 변칙 파이터에게는 오히려 점잖고 안정감 주는 이낙연이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쪽에서 기대하고 있는데 일정 정도 적응되는 측면이 꽤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객관적 상황이 바뀌는 것만 자꾸만 기대하지 말고 본인들이 골을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재명 후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 정신은 정치를 세 판을 짜야 돼요. 그래서 그 기득권에 해당되는 사람이 대선 주자가 되기 굉장히 어려운 판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비주류 출신이 대선 주자가 되는 흐름이에요. 다 비주류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 홍준표 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유리한 환경이에요 지금. 그리고 굉장히 강력하게 뭔가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강력하게. 그래서 네. 국민들이 원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하나하나 내 삶의 피부에 와닿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실천력은 원하는 홍준표가 1등이에요. 그런 시대예요 지금. 예. 실천력은 말이 막 번드르한 거는 이제는 국민들이 안 믿어요. 국민의힘을 새롭게 완전히 거듭나게 하는 사람을 원할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네. 자, 한 주간 쌓인 정치 독소를 빼기 위해서 디톡스 주스 준비했습니다.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